격전지를 가다에서 8곳의 지역구를 선정해서 어떻게 판세가 흘러갈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전망이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이번 총선 화제의 격전지 화성을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결국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전 레이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기적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초비에 더블 스코어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선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동탄이 가능했던 건 젊은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어렸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선거 전략을 총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비단 주머니 100개 갖고 있으면 정말 아끼지 않고 100개 다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공보물을 손으로 다 썼어요. 그거 아마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어떤 디테일,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고공전 이런 거를 다 아우러져서 지금 총 공세를 펼치면서 저 누구예요? 공영훈 후보가 네, 이제 맞아요. 쭉 하락세를 내려오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쭉 올라가면서 결국 선거 전에 골든 크로스가 이제 일어난 거죠. 출구조사도 공영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3% 맞아요. 앞섰어요. 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마지막 조사에서 이제 9%까지 한 자릿수로 한 자릿수로 좁혀졌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추격할 시간. 하루에 1%씩 오른다고 네.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하루에 1%씩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맞아요. 크로스가 맞아요. 일어난다. 제가 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준석 대표는 하루에 1%씩 올랐고 공영훈 후보는 하루에 1%씩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저는 이준석 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유의미한 전략적 이 캠페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선거에 보면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오.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 후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공감이 됐어요. 천하람 그 의원이죠 이제. 의원이 됐나요? 아직 당선인이죠, 안 됐으니까. 당선인. 네네 당선인께서 당선인. 네. 뭐 이제 그러다 죽겠다 그랬더니 죽는 것보다 낙선이 더 두렵다 이랬거든요. 네, 이준석 맞아요. 그 후보가 이건 정말 그 진심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박 유세를 결정하고 뭐 이랬을 때도 저는 그 진심이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준석도 정권 심판이라는 이 인식이 있었어요. 그랬죠. 맞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웠던. 이 대립했던 분 중에 하나이기 그쵸, 때문에 네. 거기다 공영훈 후보의 그런 아빠 찬스 논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우주의 기운이 모였어요.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네. 근데 공영훈 후보 입장에서는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요청할 때 TV 토론을 다 거절했어요. 공영훈 후보가. 네. 근데 이제 네거티브 이슈가 터졌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라이브. 굳이 나가서 김현정 뉴스 네, 맞아요. 혼자만 전화로 사진으로 연결해서 나왔잖아요. 전화로 참여를 한 거예요. 거기를 왜 참여했을까? 그게 첫 번째 실착입니다.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준석 그 덫의 트랩에. 예, 예. 그래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 무박 유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무박 유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무심하게 빠져 있었으면 다른 얘기를 했어야죠. 완전히 다른 얘기. 올라가기만 해서는 이게 시간이 네. 부족할 수 있었거든요. 내려오는 게 같이 이제 만났어야 되는데 네.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네. 이거는 사실은 이번 그 화성을 선거 결과는 기적이라고 말해도 네.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절실함이 빚어낸 네, 네. 기적. 아마 네, 그렇다고 역대 봅니다. 선거 중에 이렇게 뒤집기를 단기간에 이룬 경우는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어렵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흔치 이거는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참 유의미한 결과였던 것 같네요. 자, 두 분이 공통적으로 격전지로 꼽으셨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 계양을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22대 국회 구성을 좀 살펴봤더니 친명 스쿼드가 더 강화된 모습이더라고요. 이제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 당대표에 또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남은 리스크가 있지 않냐, 조국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 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예측을 했던. 그냥 여론조사가 왜 붙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사들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는 격전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언론이 격전지라고 만든 거죠. 네, 사실은 명령대전 이러면서. 예, 명령대전 이래가지고 만든 건데 그 이번 총선에서 이제 진짜 내용적으로 승자는 이재명 대표죠.
사실은 뭐 조국 대표가 제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원내교섭단체 못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은 것 치고는 12석밖에 못 가져가는 네, 거거든요. 4%. 근데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정당의 다르죠. 입장에서는 완전히 너무너무 큰 다르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도 아마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한때 맥시멈 뭐 17석까지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개혁 조국 15석, 혁신당이. 15석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2석은 20석까지는 좀 격차가 좀 있어서 네. 교섭단체 만드는 게 쉽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막 민주당에서 빠져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쉽지 민주당에서 않아요. 왜 빠져나가겠어요, 네,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정당에서 빠져나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정치 생명은 네. 아이고 쉽지 않죠. 정당을 그렇게 그러니까 바꾸는 건 대선이 아니고요. 예. 임박했으면 몰라도 예. 굳이 지금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그런 선택을 할 분들은 거의 없어 보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개항을 해서 소감 발표하는 거를 이제 라이브로 봤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담담하게 했죠. 근데 표정이 어두울만 했어요. 왜냐면 조국 혁신당이랑 비례대표 득표율 차이가 2%밖에 안 났어요. 네. 12석, 14석.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출구조사는 같이 나왔어요. 26.2, 26.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겼잖아요. 네. 두석 앞섰죠. 더불어민주연합이.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해소가 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법 리스크 이건 사실은 통제 가능한 범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전망하는 거 다 무의미해요. 이건 법원이 판단하는 그렇죠. 문제이기 사법부의 때문에. 판단 영역이라.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딛고 갈 거냐. 그리고 이제 바로 8월이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차기 당권 선거를 네, 하죠. 전당대회. 예. 이 당권 선거도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우리 나온다고 봅니다. 내기할까요? 아유, 좋아요. 한번 할까요? 네, 진짜? 저는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 선배 나온다고 나온다. 보고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또 나오지는 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데 뭐 아무튼 내기. 네. 사실 합니다. 8월은 너무 그때까지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맞아요. 무슨 예측하기가 일이 쉽지 않죠. 생길지 몰라서 그래서 아무튼 그 당권 선거를 둘러싸고 이제 민주당 내부는 또 한 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가 살아왔으면 네. 그랬을 수 예, 있죠. 당권 선거에 네. 도전을 했을 텐데 큰 안철수도 격차로 졌습니다. 큰 김두관 격차로. 후보도 적고. 그러니까 네. 제가 김두관 나온다고 후보도 하는 적고요. 이유가 대체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민주당 당선자를 한 명 한 명 쫙 명단을 훑으면서 예. 깜냥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네. 이걸 봤는데 사실 마땅치는 않더라고요. 없어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근데 추미애 대표가 다시 나온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번 당대표가 이번에 이제 당선되는 당대표가 예. 다음 지방선거 공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치 않은 위치예요. 네. 다음 지방선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또 나온다. 네. 네. 그거는 저희가 8월 즈음 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저는 반대입니다. 항상 반대를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예측을 잘 하시니까 저희가 그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 분당으로 가봅니다. 출구조사와 뒤바뀐 결과가 나온 곳이죠. 출구조사에서 안철수, 김은혜 후보 모두 열세라고 나왔는데 개표 결과 둘 다 당선이 됐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는 막판 호소가 이제 보수 결집을 부른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선배?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 살아 돌아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그 출구조사에서 좀 지는 걸로 나왔던 분들,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네.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사실 다 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 살아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밀어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예. 나경원, 뭐 안철수, 비윤. 최근엔 심지어 그 울산의 김기현 대표까지 이렇게 다 밀어내는 과정에서 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권 심판론의 수혜자까지는 아니어도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정권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험지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김은혜 후보는 좀 다르죠. 대통령 수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졌으면 정말 정치 생명 끝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사회생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겼고 네. 원래 그게 어려운 지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분당갑이. 천당 아래 분당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거기서 이렇게 어렵게 이겼다는 건 어쨌든 수도권이라는 좀 특성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경기도가 지금 뭐 경기도 난리 났어요. 경기도 이게 위에 저 어디 접경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완전히 거의 민주당의 텃밭으로 이제 다 예를 들면 바뀌어버려서. 경기도가 거의 호남 됐습니다. 네, 오히려 호남보다 아니, 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분당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갑은 그 비명 비윤 대결이었어요. 네, 그 분당을은 친명 친윤 대결이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두 대결 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는 이게 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분당갑을 선거가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그러니까 100석을 넘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 이광재 후보가 많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도 저는 안철수의 당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 왜냐면 저는 안철수 상계동 선거를 해본 사람이라서 그래요. 오. 이준석 그 당시 상계동에 나왔을 때 후보랑 그 오차범위 내에서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실제 20% 넘게 예. 이겼어요. 안철수 대표 같은 그 이 중도 캐릭터는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1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지 않으면 네.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네. 봤고 다만 이제 분당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전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지금 분당갑은 안철수 후보가 1,737표를 이겼어요. 10,000표를 넘게 이겼어요. 이건 꽤 크게 이겼어요. 대차죠, 네. 대차. 네. 대차고 김은혜 후보는 3,000표 정도를 이겼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이제 선거 막판에 제가 이게 민감하게 흘러가는데 조국 혁신당 기세가 선거 3일 전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조국 혁신당이요. 예. 3일 전에 꺾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왜인가요? 200석을 얘기하면서 꺾이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200석을 얘기하고 다니니까 보수가 결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시간은 짧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주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원래 8석을 예상했는데 11석을 갖고 가게 된 것도 그런 약간 그 지역적 결집 효과가 좀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접전을 펼친 곳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정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수정 후보와 표 차이가 2,300여 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텃밭인 지역에서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막말과 대파의 영향이 있었죠. 서로에게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영훈 후보는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졌고요. 그렇죠. 네. 근데 김준혁 후보는 이겼어요. 뭐 이기긴 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원래 여기가 그 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맞아요. 많이 좁혀져서 네. 막판 어떤 순간에는 뭐 이수정 후보가 앞서는 개표 상황도 있었어요. 1.73%포인트 차이. 예,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거 보면서 좀 씁쓸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묻지마 심판 선거였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예, 야, 저 사람보다 대통령이 더 싫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저렇게 말한 후보보다 얼마나 대통령이 싫었으면 네. 민주당 후보가 이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수정 후보가 이준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이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이수정 후보가 대파만 안 흔들었어도 이겼을 거예요. 네. 이거는요 정말 그 굉장히 큰 사건이 된 대파 선거였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끝까지 선관위까지 대파 얘기를 예.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대파 선거를 만들었는데 그 대파 선거의 주역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크로스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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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짚어봤던 격전지가 몇 곳 더 있었는데요. 서울 종로에서는 민주당 곽성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 용산은 접전 끝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5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부촌인 이촌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서 21대 총선 때보다 더 많은 격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유 대표님의 픽,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당선자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후보의 빈자리를 꿰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분장실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김종민 의원. 네. 네. 근데 어쨌든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의원 덕에 원내 정당이 됐잖아요. 그쵸. 비례를 한 석도 못 가져가서. 네. 근데 어쨌든 놀라운 거는요. 와, 진짜 심판 선거라는 걸 여기서도 절감한 게 56%를 득표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을하고 득표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결집해서 투표했다. 그대로 다 네네. 뽑아준 거예요. 그대로 그쵸, 다 그쵸. 뽑아줬다. 예. 세종갑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0%를 넘었거든요. 네. 전국의 투표율이 제일 높았어요. 세종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잖아요. 네. 아, 공무원들이 그 정권 심판론에 가장 많이 호응했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돌아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동네 이제 세종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국회에다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뭐 네네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공무원들이 이 심판 분노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당 후보든 새로운 미래 후보든 네, 상관이 상관없고, 없어. 상관이 국민의힘이 없고 아니면 돼, 이게 국민의힘이 된 거죠. 아니면 돼가 예. 증명된 선거다. 뭐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4년 전에는 당시에 당 지도부가 반대했던 국회 세종 이전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야심차게 공약을 냈었는데 이거는 뭐 먹히지가 않았어요. 아예. 왜냐하면 충청도 전체로 따져봐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8석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6석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8개인데 충남, 충북, 대전, 세종까지 합치면은 28개예요. 네. 근데 지방선거는 21개를 이겼어요. 21개를.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6개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실제로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 그다음 이번 총선까지 이 지역구 동별 득표율로 동아일보 이제 기자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때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국민의힘 기준 4년 전 총선에서 83석을 얻었어요. 근데 대선 때 134석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환산했을 때. 환산했을 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동별 득표율을 다 해서 환산해보면 181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압도적으로 네, 가져가죠. 맞아요. 181석이 나왔는데 그게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시 90석이 됐어요. 예. 반토막,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너무 그 집토끼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근데 집토끼만 갖고는 이제 안 된다.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예.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참패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원래 보수가요. 우리나라 보수는 굉장히 개혁적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변화를 좀 이끄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다 진보가 한 줄 알지만 보수가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복지제도 이런 것들도 금융실명제, 네, 금융실명제도 뭐 쓰레기봉투 종량제. 그래서 제가 YS 때 한 거죠. 보수가 개혁적이어야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완전히 멈췄어요. 지금 예.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네. 특히 이번 총선은요. 제가 이제 이번 총선에 여러 가지 전략적 패착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론은 정말 전략적 패착입니다. 심판론에 심판론 되면 안 된다 하셨죠? 아니 심판 얘기하면 그냥 정권 심판이에요. 정권 네. 심판 선거를 하고 있는데 또 심판이라는 언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2조 심판 얘기해도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아마추어들이 선거한 거다. 그러니까 전국 선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찾아오는데 실패했다. 막판 흐름을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 넘겨준 상태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답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정 운영이 이상하다, 뭐 너무 뭐 즉흥적이다, 너무 강압적이다 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맞아요. 예, 예. 우리가 이재명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나는 저걸 원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네.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장 보러 가는데 살 게 없어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심판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딴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번 총선 결과 보면서 두 분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나 인상 깊은 지역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봉갑 김재섭 후보 도나스. 당선 엄청나게 도나스.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저도 도나스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당선자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여기 출연했었나요? 네. 아니 이제 그 도봉이 저는 왜 의미가 있다고 봤냐면 도봉도 도봉이고 이 김재섭 후보 개인으로 봤을 때도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책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비판의 그럼요. 목소리를 네. 냈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정말 저 서울 그 북단에서 예. 만삭의 아내와 함께 둘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4년 동안 물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엄청 공을 많이 들였죠. 플러스 갑자기 안규령 후보라는 젊은 후보가 와가지고 동 이름 헷갈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됐는데 그 기저에는 결국엔 김재석 후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안에서 그렇죠. 먹혔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후보가 만약에 진짜 영남 후보들처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봤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수도권이 다 지면 이 당은 결국 다시 예전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영남당 거예요.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영남당 의원들로 물론 당연히 민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표본이 달라요.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1000명 만나는 거랑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1000명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가감없이 얘기를 할 때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한 500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영남권 의원들은 뭐냐면 1000명 중에 한 700명 정도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을 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의 표본에 의해서 의식이 그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보수의 오아시스다 저는 김재석. 그렇죠. 예, 희망의 보면은 씨앗이 그나마 좀 남아 있어요 지금 전국 거기에. 지도에 빨간색이 딱 하나 네, 찍혔어요. 빨간색 딱 근데 하나. 저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저는 이번에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희망이라고 하면은 청년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당 안에서 단련된 청년 정치인들, 그 김재석 그다음에 김용태 김용태 의원이 의원이 이번에 됐죠. 당선이 예. 됐잖아요. 우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의미를 살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의미 있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고 나서 전국 선거 3번 이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평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부천 가평. 오히려 민주당은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당내에서 정치인이 자라난 없어요. 청년 정치인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뚝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뚝심이 있고 그런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화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주의적 가치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편이고 김재수 의원도 딱 일단 생기부터 뚝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재섭 그 당선자는 이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 청년이, 정치인으로서 당권에 도전해서 한번 그런 도전을 하는 그 의미, 가령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놓은 청년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이런 전통들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천하 용인 중에 천하 용이 다 국회의원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이긴 이제 그 후보만 이제 비례 6번을 받아서 이번 예. 아쉽게 그 당선권에서 멀어졌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개혁신당도 어쨌든 뿌리는 국민의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수 쪽의 어떤 청년 정치인 블럭 이런 그룹들이 뭔가 한국 정치, 보수 정치의 변화를 좀 선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비례 의석수 구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46석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국민의미래가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입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목표였던 10석을 뛰어넘고 원내 3당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의 대권 가능성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조국 대표는 큰 리스크가 있죠. 대법 판결만을 놔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국은 창당부터 남은 3년은 너무 길다가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등원을 하면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라고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파장 예상되는데 이거 될 거라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 이제 엄상필 대법관에게 이제 배당이 됐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 실형 선고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결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땐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 대법원이라는 이 3심 제도가 이 운영이 되는 이 원리를 좀 비춰봤을 때 네. 정말 새로운 어떤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그 유재수 감찰 무마 비리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는 게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그거 말고는 사실 그 나머지 입시 비리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러면 피선거권 상실하고 네. 당연히 이제 의원직도 상실하고 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문제는 당 대표직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정당법상 당 대표가 그 실형이 선고되면 그 당연하게 그 네. 직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조국 대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상향복권 없이는. 본인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좀 3년이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본인의 그런 삶 생각이 좀 기간이 들던데. 길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국이 그 조국 혁신당에 의해서 그 굉장히 좀 시끄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조기 종식을 내걸고 네. 정당을 드라이브를 막 거는 거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가령 뭐 이제 자꾸만 저는 이제 옛날 그 서초동 집회가 떠오르는데 아, 오늘도 지금 대검찰청 앞에 가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 제가 소환하라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 문제가 가령 조국 대표는 이번에 굉장한 사실 이번 총선 전체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그쵸, 분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았고 제가 이제 선거 막판에 약간 좀 오버를 해서 지금 꺾이는 추세를 3일 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꺾였다고. 예. 그래서 최종 24.25%를 득표를 했어요. 비례득표를 30%까지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람도 많고 사실 추세상으로는 그랬어요. 원래 근데- 갔어요, 근데 정상이에요. 막판에 좀 꺾였어요. 네. 막판에 꺾였고 그거는 그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대파 사건이 이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건 맞는데 네. 이거를 조국 대표가 들고서 막 하는 거는 또 중도층 입장에서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역학 관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미묘한 게. 그래서 200석을 주면 김건희 여사를 특검. 뭐 아니야 뭐 경찰에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네. 표현도 했었거든요. 이 막판에.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오만해 보였을 수 있다. 국민들이 맞아요. 보기에. 저는 오만을 멀리해야 되는군요. 오만은요 선거에서 너무너무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막판에 정말 잘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오만하지 않았어. 끝까지 150 과반만 해달라고 네. 151석. 호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걸 몰랐겠어요? 자체 분석, 자체 조사 다 나오고 있는데. 자체 조사가 189개 이기는 걸로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역시 선거를 많이 해봐서 네. 그걸 아는 거죠. 막판에 오만하면 안 된다. 오만하면 예. 이게 역풍이 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랬는데 다른 데서 이제 막 200석 얘기가 막 나오기 네네네.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네. 아무튼 저는 이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과제는 선거는 선거고요. 네. 선거 이후에 정치는 정치입니다. 네. 이 지지자들을 어떻게 달래서 지지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 이번 그 국민의힘 선거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정치는 지지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확장력을 갖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평가해서 합리적인 그 행보를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실제로 광주, 전북, 전남, 소위 이 호남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민주당을 다 이겼어요. 광주 36, 조국 혁신당 47, 전북 37, 45, 전남 39, 44.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인 거예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뭐 멈춰야 되고 뭐 그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태워야 되고 할 때 민주당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국 되죠. 혁신당이 이제 가서 네, 도와줘야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건 내지는 네. 뭔가 청구서를 내밀겠죠. 딜을,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럼 개혁신당 얘기도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개혁신당은 비례 후보 2번인 천하람 당선자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 3석을 가져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은 야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석수는 작지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혁신당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 뭐 쭉 논평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제 보수 헤게모니를 쥐고 들어가려는 이 작업을 시작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본인이 보수가 아닌데 보수인 척하니까 지금 저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야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보수 후보로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개혁신당을 처음 만들고 본인이 이제 정치 총선에 나가려고 할 때도 대구에서 사실 원래는 이기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전략적으로 본인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골라서 간 게 이제 동탄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이 3석, 3석이라는 의석수와는 무관하게 보수 헤게모니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진짜 보수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진짜 보수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쌓아갈 거예요.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과 이 개혁신당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다간 먹힙니다. 먹힐 수 있어요. 되게 미소를 짓고 계신데 아니, 대표님은 개혁신당 미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뭐 어렵죠. 이제 이 개척해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이 소수 정당은 사실은 이제 국회에 딱 원구성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낭패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임위를 어디를 가야 될지도 사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요. 남는 데 가야 돼요. 남는데 이렇게 막 이제 가라는 데 가야 네네네. 되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뭐 이런 문제들부터 이제 딱 그 벽을 느끼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쨌든 보수를 재편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를 정말로 개혁 보수가 됐든 그 우리 유승민 그 전 의원이 늘 강조하는, 아니면 지금은 진보 보수 개념 자체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이념으로 진보 보수를 나누면요, 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이 굉장히 다원화됐는데 옛날 틀을 가지고 자꾸 자기 진영을 구축하다 보니까 나이대도 달라요. 이게 예. 확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준석 대표는 좀 영리하게 그런 그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국 전망을 해봐야겠죠. 두 분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인물 한 명씩 뽑아주세요. 선배 먼저 해주세요. 야, 이거 뭐 한 명 뽑기 너무 어려운데. 뭐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하느냐, 네.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전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바뀌든 안 바뀌든 어쩔 수 없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이 넘어왔어요.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뭐 이런 비전을 보여주든, 아니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2,000명 계속 갈 거다 이러면서 가든, 어쨌든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건 대통령의 선택이고 대통령의 정치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뭐 이제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총선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일단 뭐 자리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 수석들하고 뭐 이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가장 주목되는 순간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기조 전환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압도적 승리를 거둔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 이것이 아마 국정기조 전환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도 좀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담화 말고 애초에 기자회견을. 도어 스태핑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게 뭐 완전히 소통에 이게 다 끈이 닫히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담화문 한다고 이제 한 분 앉혀서 같이 얘기하면서 거기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소통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메시지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좀 디테일한 걸로 봤을 때는 좋지 그쵸, 않았어요. 그쵸. 어차피 예. 할 얘기면 굳이 사임하겠다는 총리가 먼저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메시지를 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인들을 봤을 때 아,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 원내 정당 대표들 모두 한 분씩 만나서 소맥 하겠습니다. 예.